안녕하십니까. 자, 강경석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특강, 그 중에서 첫 단추, 빈출 적중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특강, 긴 여정을 이제 저와 함께 하시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 회계 세법, 이 바닥에서 좀 방구 좀 낀다.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시면은 100% 합격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100%입니다. 진짜의 100%. 제 강의를 듣고 떨어졌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자, 강의 들으시고 무조건 합격입니다. 자, 재경관리사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신의 한 수.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단기 합격의 비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합격의 비법 완벽하게 아주 잘근잘근 씹어서 아주 폭발을 시켜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현재 회계 세법 관련해서 전 자격증, 모든 자격증의 모든 회계 세법 교재를 다 내고 있습니다. 저도 환장하겠습니다. 자, 매년 개정판 낼 때 되면은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야,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죽도록 씁니다, 책을.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내고 있는데. 자, 우리 3일 회계법인 주간의 회계관리 1급, 100점 이론 특강, 기출문제 특강, 그 다음 우리 재경관리사, 한 권으로 끝장, 100점 이론 특강, 그리고 우리 하고자 하는 우리 기출문제 특강, 교재에서 해가지고, 한국세무사회, 이제 전산세무회계, 또 기업회계 1, 2, 3급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세무회계 1, 2, 3급. 자, 그런 책들이 또 나오고 있고. 자, 제가 이제 ERP 책도 내고 있어요. ERP 책도. 현재는 우리 7급 9급 공무원 회계학 세법책이 또 나오고 있고, 그 다음 관세사 회계학 세법,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회계학, 그 다음에 세무사, 그 다음 회계사, 세법, 회계학 이렇게 전 자격증의 회계 세법 관련 자격증은 다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저를 믿으시고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럼 100% 합격입니다. 자,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고. 자, 우리 강의는 그야말로 기출문제 특강, 그 첫 단추, 빈출 적중 특강이에요. 그야말로 쪽집게 특강인데, 자, 우리 문제 자체가, 우리 재경관리사 문제 자체가 이제 문제 은행식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특정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숫자도 안 바꾸고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같은 문제가 문제 은행식 출제의 한계죠.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맹점을 노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맹점을. 자, 우리 기출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1회부터 2회, 3회 막 나오게 되는데 매회 문제마다 거의 유사한 문제,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매회 문제를 다 하나하나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정말 매일 땅에 헤딩하는 짓이에요, 그거는. 매회 똑같은 문제를 왜 똑같은 문제를 또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문제, 핵심적인 문제,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에다가 이제 최신 유형, 신유형 문제가 이렇게 추가돼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나온 신유형 문제, 그걸 딱 하고 또 우리 복원된 기출 문제들이죠. 한번 쫙 셀프 테스트로 자가점검 차원에서 과연 내가 합격을 할 수 있는가? 나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그런 걸 갖다가 해보면서 이제 테스트 용으로 기출 문제를 한번 실전용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그러면 기출 문제 끝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제 빈출 적중 특강. 기출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만 추렸어요. 적중률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현재 이제 하고자 하는 빈출 적중 특강만 하고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심지어 답을 암기해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재경관리사라는 사자가 들어가는 지금 시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합격을 했으면은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죠. 어디 갔는데 누가 툭 물어봤어요. 야, 너 재경관리사이기 때문에 야, 그럼 이거 잘 알겠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회계나 세법에 대해서 깊숙한 건 아닐지라도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모르겠는데 그래요. 모르겠는데 너 자격증 어떻게 땄냐? 나 답 암기해서 땄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자격증이 됩니다.
그 껍데기예요. 그런 짓거리를 왜 합니까? 공부 제대로 하시고 회계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자 측면에서의 그 어떤 기본 지식 확실하게 하고 실무에 나가시라는 뜻이에요. 따려면 제대로 따라. 다만 우리가 속전속결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기출문제 특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문제가 이제 계속 출제가 되는데 신유형 문제 뭐 앞으로 우리가 다 다룰 겁니다. 신유형 문제, 즉 2단 엽착이 3단 엽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맨날 똑같은 건 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신유형 2단 엽착이 3단 엽착이 어떤 경우에는 회계사 세무사용 어려운 4단 엽착이 문제 이런 것도 엿먹어라 그러고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어쩔 수 없겠죠. 어쨌든 자, 우리 강의는 우리 교재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 페이지에 딱딱합니다. 딱딱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대한 메커니즘을 갖다 이해하고 이론 베이스를 깔아버리고 그래야만 조금 변형되거나 2단 엽착이 하더라도 풀 수 있게 이렇게 강의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이론 강의까지 병행을 할 거니까 그렇다고 뭐 핵심 이론을 장황하게 전부 우리 기본 강의 하듯이 다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시험에 빈출되고 있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 베이스, 기본 베이스 이론이 어떤 것인가. 또 그걸 알게 되면은 빈출 문제 이외에 2단 엽착이 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론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유형 문제도 맞출 수 있어요. 이 강의를 통해서. 자, 그렇게 해 주시고. 자, 교재를 보세요. 우리 구성을 보시면은 자, 교재 구성을 보시면은 첫 번째 한 페이지 다 끊어가는데 구성 자체가 이제 빈출 문제가 먼저 제시가 됩니다. 빈출 적중 문제, 빈출 엄선 문제입니다. 자, 이 빈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교재 보세요. 밑에 보면은 요거 이제 해설이 딸리고 플러스 핵심 이론이 들어가요. 이 핵심 이론 강의 다 강의들입니다. 친절한 경석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핵심 이론이 들어가고 요거에 대한 이론을 폭파시켜 드릴 거예요. 강의를 통해서 드릴 거고 요걸로 끝나느냐? 아쉽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관련 기출 문제가 또 들어가요. 관련 기출 문제. 빈출 문제가 있고 관련 기출 문제가 있고 이건 다른 겁니까? 달라요. 하지만 빈출과 이 핵심 이론이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출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관련 기출 문제는 안 봐도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관련 기출 문제는 우리 빈출로 제시된 기출 문제와 중요성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전부 소화를 시켜 주셔야 되고 플러스 말장난 해가지고 들어가고 있어요. 말장난. 자, 이 말장난은 우리 객관식 야부리 문제죠. 야부리 문제를 쫙 펼쳐보시면 다음 중 틀린 것은 하고 나옵니다. 1번, 2번, 3번, 4번. 4번이 틀렸어요. 틀렸죠? 그 틀린 문구들입니다. 기출 문제. 틀린 그 문구를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구가 왜 틀렸는지를 또 제시해놨어요. 다 폭발을 시켜야 됩니다. 자, 다만 이 말장난은 빈출, 핵심 이론 관련 기출을 하시게 되면은 이 말장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훑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 이래서 틀렸구나. 훑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가 설명이 필요한 특정한 사항은 강의를 드리는데 추가 설명이 필요 없는 예를 통해서 끝나버릴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거 넘어갑니다. 따라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만 언급할 거예요. 따라서 말장난 요거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다 기출 문구들입니다. 틀린 것을 했을 때 그겁니다.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에 구성이 돼 있고 모든 빈출 논제별로 쫙 돼 있어요. 국내 최초입니다. 깜짝 놀래요. 어떤 분이 예술작품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반드시 합격을 보장합니다. 진짜입니다. 믿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강의 그 구성 자체, 페이지의 그 교재 구성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 말씀드리고. 그 다음. 뭐라 그럴까요? 우리 마음가짐 해볼까요? 자, 제가 좀 잔소리가 좀 많은 편인데 두 가지만 딱 언급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자 들어가는 지금 자격증을 따려고 지금 앉아 있어요. 단기간에, 그것도 단기간에 이 합격증을 거머쥐어야 됩니다. 장수생들, 합격에 떨어지죠? 꼭 떨어져도 그 장수생들은 쓸데없는 것들을 막 공부해요. 69점으로 떨어져도. 그렇기 때문에 수석 불합격을 해요.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 장수생들은 알긴 또 더럽게 많이 알아요. 쓸데없는 걸 공부했기 때문에. 장수생들 어디 가서 자랑질 할 것뿐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기간에 합격증을 거머쥐고 우리 그 유절 서스펙트라는 영화가 있죠. 쩔름발인 줄 알았는데 쩔름발이가 아니었어요. 유유히 사라집니다. 자, 이 바닥을 단기에 합격하고 자격증 거머쥐고 유유히 사라지는 이런 사람이 이 바닥의 최고의 고수입니다. 장수생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합격증은 합격증으로 자격증은 합격증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첫 번째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강의에서 항상 강조합니다. 간절함을 좀 가져달라. 간절함이 없이는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간절함이 있다. 따고 싶다. 저건 내 거다. 한 명을 뽑더라도 그게 나다. 간절함. 따야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은 공부하는 자세가 180도가 확 달라져요. 사람이. 이런 마음속에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나는 지금 재경관리사를 따고 싶은 어떤 간절함이 있나?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뭐 취미생활을 하고 있나? 간절함이 있나?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없다. 취미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빨리 이 바닥 뜨세요. 자, 첫 시간에 이 바닥 뜨라고 하니까 좀 뭐하긴 한데, 여기에 투입되는 경제적인 요소, 사람의 이 정신적 스트레스, 이 모든 거, 그걸 왜 하고 있습니까, 그걸? 취미생활 하고 있다? 빨리 뜨세요. 너무 지금 모든 걸 지금 희생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 마십시오. 그 모든 정력을 딴 데 쏟으면 더 큰 일 할 수 있어요. 나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 공부하니까 뭐 무의도식하기도 뭐하고 책 펴놓고서 취미생활 하듯이 공부하고 있는가? 마음에 손을 얹고 딱 판단을 하셔가지고 취미생활인 것 같아. 빨리 접으세요. 이 바닥 뜨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도 편해지고 본인도 편해지고 딴 데 가서 딴 일 하십시오. 첫 시간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진짜입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결정을 하십시오. 다만 간절해.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자, 저는 이 간절함에 100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절함에 100제곱은 돼야 됩니다. 100제곱. 자, 우리가 이 간절함의 크기, 이거에 의해서 내가 에이스가 되느냐, 잔챙이로 남고 끝나버리는가. 에이스냐, 잔챙이냐, 이 차이는 바로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간절함의 차이에서 나타나요. 간절함의 100제곱은 가지고 재경관에서 공부에 덤벼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말이 있어요. 위험이 큰 만큼 돌아오는 보상이 크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위험이 적으면 돌아오는 보상이 다 찌질해요. 재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자격증이나 뭐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뭔가 덤벼들었어요. 이 자체는 여러분들이 나는 위험을 각오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마음, 먹었으면은 반드시 그거는 달콤한 열매가 돼서 돌아와야 돼요, 반드시. 공부만 끄적끄적하고 돈 들이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거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다 쏟아붓고 아무것도 못하고 찌질하게 이 바닥 떴다. 그거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재경관리사 시험은 절대 포기할 시험이 아니에요. 무조건 돼요. 포기만 안 하면. 자, 따라서 포기는 누구나 쓰는 말이다. 그런 말 하는데 아파트에 트럭 몰고서 배추 싣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 배추 장사나 쓰는 게 포기예요. 한 포기, 두 포기. 자, 우리에겐
포기란 없다. 포기만 안 하면 합격이에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고, 본격적으로 우리 그 교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비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 자,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지 딱 받자마자 1번 문제 이게 보일 겁니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비교. 진짜입니다. 믿어주세요. 자, 먼저 밑에 핵심 이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재무회계, 관리회계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을 보시면 뭐 당연히 재무회계는 외부 보고가 목적이다. 하지만 관리회계는 내부 보고, 즉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한다. 자,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에 내가 어떤 회사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뭐 잘 나간대 뭐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에 내가 침투를 할 것인가, 진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쫄따구들한테 딱 시키죠. 야, 나가서 시장 조사해봐. 이게 어떤 수익성이 있는 건지, 우리가 이 시장에 침투를 하게 되면 잘 팔아먹을 수 있는지, 매출액이 얼마나 될지 한번 시장 조사해봐. 그랬더니 보고서를 막 작성하죠. 회장님, 쫄따구가 이제 그래요. 한글 엑셀로 멋지게 막 작성해가지고 회장님 진출하십시오. 요거 쩐이 좀 됩니다. 쇠가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내부 보고가 바로 관리회계의 목적이다. 이런 거고, 재무회계는 우리 증권시장이나 한국거래소 이런 쪽이 이제 회사의 수익성이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가 이제 공시가 되죠. 자, 그런 목적이다. 뭐 기초적인 내용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회계 정보 이용자는 당연히 재무회계는 뭐 주주 채권자 등의 그 외부 이해관계자 포인트죠, 이게. 그다음 관리회계는 말씀드렸던 경영자 같은 회장님, 이런 내부 이해관계자가 이제 회계정보 이용자다. 그다음 보고 서류. 자, 재무상태표나 이제 포괄손익계산서 외부에 공시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기업회계 기준 KIFRS나 뭐 중소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이런 거에 의한 재무제표를 이제 보고합니다. 재무제표로. 자,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아까 회장님한테 진출하십시오라고 한글이나 엑셀로 멋지게 작성해서 보고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기업회계 기준이 합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용 목적에 따라 작성된 그냥 보고서예요. 보고서. 뭐 회장님이 까막눈 아닌 이상은 한글 모르지 않는 이상 딱 받아보고 멋지게 작성해 올리면 돼요. 자, 보고서다. 그 다음 작성 기준. 자, 당연히 이제 회계 기준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무제표라는 어떤 일정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외부에 우리가 공시를 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법적 강제력이 있습니다. 회계 기준에 지배를 받습니다. 자, 하지만 관리회계 다 나왔죠. 기준이 없어요. 한글 엑셀로 멋지게 작성하면 돼요.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양식도 없겠죠. 당연히 네 마음대로입니다. 회장님이 까막눈 아닌 이상 멋지게 작성해서 올리면 돼요. 보고서. 자, 따라서 법적 강제력도 없다. 자, 지당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한 문제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참고로 말씀드릴 거, 정보의 성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재무회계는 과거 지향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하게 되면 기간말, 보고기간말 12월 31일 시점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추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빛, 포커스 자체가 과거로 가 있어요. 과거 사건을 추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자체가 과거 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나 관리회계는 어떻습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에 진출할까 말까? 보는 눈 자체가 다 미래로 가 있죠. 이거 될까 말까? 미래 지향적이다. 이런 말을 해요. 정보의 성격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조선말 그냥 멋지게 해놨어요. 아무것도 상식적으로 다 해결되잖아요. 됐죠? 자, 이게 한 문제로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시험지 받자마자 나오는 1번 문제. 자, 다음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비교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자, 주된 목적, 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다. 외부 보고. 관리회계, 경영자의 관리적 의사결정, 유용한 정보 제공, 내부 보고. 맞는 말이고, 맞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 보고 대상은 뭐겠습니까? 재무회계는 다 나왔죠? 외부 이해관계자. 하지만 관리회계는 내부 이용자. 끝. 그 다음 보고 양식. 당연히 재무제표. 일정한 양식이 있어야겠죠. 관리회계 뭐다?
없죠. 일정한 양식이 없어요. 답은 4번이다. 자, 이런 문제 틀리면 맞출 문제 없습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뭐다? 맨 땅에 헤딩해야 돼요. 무조건 맞히는 거야, 이거는. 자, 밑에 이제 말장난 하나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자, 주주와 채권자는 재무 정보를 필요로 하지만 종업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종업원도 바로 재무 정보 이용자에 포함이 됩니다. 왜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종업원은 항상 급여 인상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은 회사의 꼬라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서 급여 인상 요구를 해야겠죠. 회사가 지금 포괄 손익계산서 보니까 적자 나가지고 바닥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급여 올려달라고 그러면 이게 통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손익계산 딱 보니까 순이익이 빵빵해요. 엄청납니다. 아싸. 급여 인상 요구하면 들어주겠다. 급여 인상이라는 이 문제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제표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 이용자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거? 이직 문제예요. 종업원들은 한 회사에 오래 다니지 않아요. 요즘 같은 세상 더 그렇죠. 계속 옮겨 다녀요. 이렇게. 메뚜기 그러죠. 자기 몸값을 올려서 옮겨 다녀요. 옛날에는 그게 이제 한 우물을 파야 된다 해가지고 나쁜 짓이다.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요즘은 한 회사에 짱 받고 있는 사람들 아주 무능력한 사람으로 인정되죠. 요즘은 자기 몸값을 올려서 계속 옮겨 다니는 거 이걸 좀 유능한 사람으로 본다고 그럽니다. 당연한 얘기고 어쨌든 이직 문제가 있는데 이직 문제 이런 것들이 또 결부가 회사의 순이익이나 어떤 이런 것들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야 이거 완전 적자나는 회사인데 여기 못 있겠다. 딴 데 가야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보 이용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뜻이에요. 이 문구 틀렸습니다. 자, 다른 거는 뭐 다 우리가 봤던 지금 뭐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한 것만 말장난에서는 언급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지 딱 받으면 제 2번 문제로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할 얘기 별로 없죠.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그 100점 이론 특강 한 권으로 끝장.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땅땅땅땅 끝. 게임 끝이에요. 자, 밑에 핵심 이론 보겠습니다. 자,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 먼저 하기 전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있다 하게 되면 자, 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만 상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외국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걸 한국에 제출했다 하게 되면 외국의 나스닥 시장이나 이렇게 외국에 제출할 때는 재무제표를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변환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도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하자.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에서 딱 작성한 게 한국, 외국에 다 통용되게 하자. 이렇게 이제 도입이 된 건데 어쨌든 우리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가 이제 채택이 됐고 전 세계 이제 150개국이 지금 채택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상장 같은 경우에는 KIFRS 좀 회계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종종과 좀 상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의해서 비상장은 작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계 비용 측면에서 좀 덜어주는 거죠. 자, 하지만 비상장 법인도 자발적으로 나도 뽐나게 한국 채택 KIFRS 뽐나잖아. 나 이런 걸로 하고 싶어. 그러면 하는 거예요. 자, 비상장도 지 맘대로 할 수 있어요. KIFRS에 의해서 가는 거는 막지 않습니다. 비상장도. 지가 하겠다면 그냥 냅두는 겁니다.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특징 첫 번째. 국제회계기준 IFRS의 특징.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직역하면 뭘까요? 국제적으로 국제 재무 보고 표준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이거 이제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 앞에 붙여가지고 코리아 이렇게 하고 있죠. 첫 번째 특징 키워드 원칙 중심 키워드 이것만 하면 땡이다 그랬죠.
원칙 중심, 끝. 자, 일명 프린시플 베이스드. 원칙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알아서도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기본 원칙과 방법론만 제시한다. 주의, 규칙 중심이 아니다. 엄청나게 나오죠? 룰 베이스드라고 해요. 규칙, 규정 중심, 규정. 땡. 객관식, 땡입니다. 우리 옛날엔 이랬죠? 까라면 까, 하라는 대로 해. 하지만 지금은 원칙 중심이기 때문에 원칙만 정해놓고 네 맘대로 해. 재량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까라면 까, 하라는 대로만 딱 하면 됐기 때문에 그게 더 쉬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원칙만 제시하고 재량을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거 못하잖아요. 지금 잘. 재량으로 막 하라는 대로 딱 시키는 건 잘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게 더 어렵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계 비용이 엄청나게 들게 되고 또 외부에 이제 정보원들 이제 보내가지고 교육시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상장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좀 도와주려고. 자, 따라서 회계 처리 양식, 개정 과목을 정형하지 않고 다양성과 재량을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참고로 우리 현재 호황일 때, 불황일 때 뭐 좀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 이제 법인이 한 35만 개가 돼요. 법인이. 근데 법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의 뭐 그냥 개인 같은 법인들이 다 수두룩해요. 다. 그 중에서 우리 상장법인이 35만 개의 법인 중에서 상장법인이 무슨 삼성전자, 뭐 대한항공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장법인이 1,700개 정도뿐이 안 돼요. 참고로 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자, 그 다음 연결재무제표 중심. 두 번째. 연결재무제표 중심. 자, 객관식 키워드. 개별재무제표 틀립니다. 개별재무제표 틀려요. 이 말장난이 엄청나게 또 등장합니다. 개별재무제표가 아닙니다. 뭐 연결재무제표는 뭐 잘 모르셔도 되는데 하나의 덩치 큰 회사가 있죠. 삼성전자가 있으면은 그 밑에 막 삼성생명이 있고 뭐가 있고 삼성 정밀 뭐 회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이제 일명 지배회사라고 합니다. 오야붕이 있고 그 밑으로 종속회사, 즉 꼬봉들이 쫙 있어요. 자, 모든 눈빛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국제회계 기준의 모든 눈빛은 각 계열사 개별 재무제표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눈빛은 이 연결 실체 전체를 아우르는 연결 재무제표에 모든 눈빛이 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구체적으로 몰라도 되고.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 중심이다. 개별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시 강화입니다. 공시 강화. 자, 공시. 재무제표를 다 작성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추석을 달아야 돼요. 추석. 별지에다가 실무자들이 미쳐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 주석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공시 강화예요. 공시 강화는 추석을 통한 많은 공시 항목을 요구한다. 따라서 실무자들이 미쳐버린다. 재무제표를 다 작성하고 난 후에 주석사항으로 규정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일일이 찾아서 다 추석에 기록을 해야 돼요. 어쨌든 자, 그렇게 추가적인 설명을 너무나 많이 요구하고 있다. 네 번째. 바로 공정가치입니다. 자, 옛날에는 뭐 이거 농림업, 뭐 축산업 이런 데서 송아지를 낳았어요. 그럼 송아지는 취득원가가 얼마예요? 옛날에 취득원가로 막 이렇게 했었죠. 그럼 송아지, 차변에 송아지 잡고서 대변에 그럼 이게 취득원가가 얼마지? 몰랐죠. 요즘은 회계 처리가 되죠. 어떻게? 공정가치. 차변에 송아지 잡고 대변에 송아지 이익 잡아요. 그럼 송아지 이익이 얼마예요? 바로 송아지 지금 내다 팔면은 200만 원이야. 200만 원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정가치가 엄청나게 확대가 됐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뜻이고. 자, 참고. 협업 재정 나오고 있습니다. 협업 재정. 자, 독자적이 아닌 각국의 협업을 통해 재정한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150개국이 있는데 한 개별 국가가 지 맘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150개 국가가 한데 머리를 모아서 야, 이거 바꾸자. 오케이. 다수결로 바꿉니다. 따라서 협업 재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하세요. 참고. 자, 문제로 올라갑니다. 자, 다음 중 국제회계기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적으로 자산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할 수 없다?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틀렸고. 2번.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후 주석 공시 양이 줄어들었다? 틀렸죠. 공시의 강화라고 그랬습니다. 증가했다. 틀렸고. 3번. 국제회계기준은 규정 중심. 틀렸죠. 원칙 중심입니다. 3번도 틀렸고. 4번.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로 제시하고 있다. 맞죠? 연결재무제표. 자, 4번이 답입니다. 자, 이런 문제지 딱 편 2번으로 나오는 이 문제. 국제회계기준의 특징. 역시나 틀리면 맨 땅에 헤딩해야 돼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자, 밑에 관련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재무제표에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틀렸죠? 재량을 부여한다. 그랬습니다. 맞죠? 재량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다음 2번. 모든 기업의 재무상태표는 통일 양식으로 작성된다? 재량으로 부여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고. 그 다음 3번. KIFRS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지 않는다. 우리 회계 원리나 이런 데서 기초 회계 원리 너무나 많이 들었던 원칙이 뭡니까? 바로 총액 원칙이에요. 총액으로 표시합니다. 상계하지 않는다. 즉 총액으로 표시한다. 맞는 말이고. 그다음 4번.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우리 이미 기본 이론에서 뭐 다 배웠던 말이지만 한번 다시 읊어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FP 표시 방법. 자, 지금 뭐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리바이벌. 자, 원칙이 뭐였습니까? 원칙. 유동성, 팔 아프네, 이거.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법. 예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뭐,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하다.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명 유동성 배열법, 그러자. 자,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법. 구분만 하면 끝이에요. 유동, 비유동을 구분만 하면 돼요. 따라서 유동자산, 유동 뭐 쭉 나가자. 쫙 배열하고 그 다음 비유동 딱 합니다. 배열합니다. 오케이. 구분했잖아요, 지금. 그 다음 비유동을 먼저 썼어요. 비유동. 쫙 나가고 그 다음 유동 썼어요. 어때요? 오케이. 의미가 뭡니까? 구분만 해주면 돼요. 누굴 먼저 써도 상관하지 않겠다.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만 해줘라. 이게 바로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법이고, 그 다음 예외적으로 더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하다. 이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다 유동성 배열법. 유동부터 나가야 돼요. 그리고 비유동 나와야 돼요. 그죠? 이렇게 표시한다.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따라 4번은 이제 맞는 말이 되겠고, 자, 밑에 말장난. 자, 중간에 볼게. 자,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개념체계는 계속기업과 발생주의를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다. 계속기업과 발생주의를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다.
틀렸죠? 일명 기본 가정 또는 회계 공준. 이러한 기본적인 가정하에 회계를 한번 진행시켜 보겠다라는 가정. 뭐였습니까? 계속기업. 엄청나게 강조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론 시간에. 제가 MVP,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MVP.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MVP. 뭐 제 이론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은 뭐 생소하겠지만 저는 MVP라고 쓴다고 그랬죠. 물론 이 MVP도 모아놓은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쨌든 무조건 시험에 납니다. 여기다 저 살짝 이렇게 해요. only. 오직 한 개. 현행 KIFRS의 기본 가정은 오직 한 개. 옛날처럼 뭐 발생주인이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계속기업 오직 하나. MVP. 참고로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업 실체, 그다음 뭐 계속기업, 그다음 기간별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KIFRS는 오직 하나, 계속기업입니다. 자, 따라서 틀린 말이 되겠고. 자, 또 하나 보죠, 밑에. 자, 개념체계와 KIFRS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자, 중요한 얘기 또 나왔죠, MVP가. 개념체계와 KIFRS의 구체적인 규정 두 개가 어떻게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얘는 A처럼 하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규정인 KIFRS로 들어가 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B처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상충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게 우선한다? KIFRS가 우선한다. MVP.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문구. MVP. 자, 이론 시간에 다 했던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자, 개념체계와 KIFRS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개념체계가 KIFRS보다 우선한다. 틀렸죠? 개념체계가 우선하는 게 아니라 상충되는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가 개념체계보다 우선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시간은 좀 길어지는 관계로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